다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참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는 전 남편과의 징글징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말 그대로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늘 정신을 못 차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시모에 노름판에 빠져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리는 시부, 거기다가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애까지 하나 달고 있는 시동생까지 개차반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이는 게 제 남편이었죠.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모두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멍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집이 그런 개차반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아라고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귀한 딸 시집살이 시킬 시댁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려고 속였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아원에 어릴 때 맡겨서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모를 참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서 혼자 친구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박박 지워가며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변호사가 되었고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불굴의 탑 10대 변호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판사로 임용이 되어 법원에 오래 자리를 잡고 계시다가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셨죠. 운 좋게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해결을 하신 이후 사무실은 점점 커졌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탑이라고 일컫는 법무법인을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계 쪽에도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에 제 남편이 어떻게 눈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남편은 아주 뚝심 있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진창으로 나락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뚝심이 어찌나 강한지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남편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사무실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몇 번의 제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커다란 회사에 들어가 굵직한 사건만 맡으면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변호해주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득히 제 남편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께 물건을 가져다 드리러 사무실에 방문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을 회유하러 부르셨어요. 남편은 거절을 하고 나오고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멀끔하게 나오는 그 모습에 두 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당장 달려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았죠. 아버지께서는 아주 뚝심이 있는 남자라면서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죽어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서요. 저는 그날 하루 본 제 남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이게 바로 상사병이라는 걸까요? 정말 딱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용기를 내었어요. 수소문을 해서 남편이 일하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묻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잠자코 저를 기다려 주었는데 그 모습도 너무 강단 있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 말이죠. 그러자 저한테 사무실까지 따님이 찾아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미 제안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아버지 회사랑은 관계없이 찾아온 거여서 저는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매일같이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직원분들의 커피를 바리바리 싸들고 방문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부담된다며 거절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방문하자 포기한 듯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제가 가져올 간식거리들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내리 출석했더니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저 같은 여자를 잡아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크고 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내조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든든한 처가의 뒷배까지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저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를 불러내어 아주 음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나는 고아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려두고 방치했고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행복하고 예쁜 것만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돌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제 사랑을 접어야 하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자 배가 고프고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딱 3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남편의 사무실에 얼굴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 정면 돌파를 했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을 했고 저는 이 남자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자신의 집안 차이나 살아온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지언정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8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고 남편은 저의 아버지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복덩이라고 하셨어요. 우직한 남편이 아버지의 사무실에 입성하자 아버지는 정말 평생 소원 다 이뤘다는 말을 하셨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아버지는 아주 놀라워하시면서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고아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 쌍수 들고 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당장 결혼이라도 하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국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통 크게 사무실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요. 어머니께서는 혼수를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 면목 없다며 늘 우리 집에 와서 죄인처럼 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굴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땡땡 법무법인의 변호사라고 기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집을 꾸미며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결혼식 당일에 터졌어요. 남편이 고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었고 혼주석 또한 비워뒀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식장이 조금 소란스러워지더니 혼주석에 떡하니 웬 아줌마 아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해했고
남편은 신부 대기실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을 황급히 호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게 오셔서 너무 황당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글쎄, 이서방의 부모가 맞다네. 분명 고아라고 했었는데 그게 고아원에 버려두고 성인이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었나 봐. 그러다가 변호사 되고 돈 잘 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는 수소문해서 오늘에서야 나타난 거라대. 경사스러운 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니는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진행 요원이 신부 대기실에 와서 입장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는 소리였죠. 일단 부딪혀 본 적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남편도 꽤 당황한 듯한 눈치였어요. 힐끗 바라본 신랑 쪽 혼주석에는 한복을 어디서 대여했는지 조금 낡아 보이는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남편의 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갓난 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정막이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시부모라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앙큼하게 어디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어?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를 찾아와 인사할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합니까? 저희 부모님도 똥 밟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이 급하니 인사는 다녀와서 드리겠다고 공손하게 대답한 뒤 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믿고 신혼여행길로 올랐습니다. 신혼여행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고아원 원장이 은근슬쩍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고요. 공부를 잘하니 성인이 되면 한몫할 거라고 넌지시 던졌다고까지요. 친부모란 사람은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어린 시동생만 데리고 키우면서 남편에게 빌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에 변호사가 되고 고아원에 찾아가 수소문을 해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한다고만 이야기했고 결혼식까지 찾아온 건 시부모가 스스로 한 거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라면 친부모고 나발이고 고생할 때 지원은커녕 애를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인연 자체를 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면서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까진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다고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왜 끝끝내 저에게 고아라고 말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었으면 결혼을 조금 미뤘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시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 시간이 충분했을지도 모르고요. 상견례 한 번 한 적 없는 시부모라는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서야 갑자기 나타나 행색만 겨우 맞추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리 알았으면 한복이라도 제대로 해드렸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랑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소매가 다 낡아빠진 한복에 누렇게 변해버린 와이셔츠에 어디서 빌렸는지 기장도 맞지 않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 우리 부모님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걸 보고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들 우리 집에 대해 욕을 하느라 바빴겠죠. 부모님도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는 못 볼 걸 보여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남편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했겠죠.
남편도 정말 20년 만에 만난 부부라며 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의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와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란 사람이 신혼집 구경은 언제 시켜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초대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솔직히 친부모인데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집들이 음식을 만들고 시부모를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어린 시동생과 갓난 아이까지 오게 되었고요. 집이 아주 궁전이네. 방이 2개만 더 있었어도 우리랑 둘째까지 같이 사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렸죠. 신혼집인데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어요? 거기다가 시동생까지요? 제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남편은 안 될 소리라고 하면서 지금은 어디 사시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왜 붙이나 했어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산다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모실 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남편은 분명 저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친부모를 보니까 그 다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우유부단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불쑥 끼어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옹기종기 모여 살지. 나야 뭐 애까지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엄마 아빠는 여기 살아도 되지 않나 형? 방 남지 않어? 저기 있는 방. 저기는 우리 아이가 쓸 방이에요. 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비워뒀어요. 그럼 애 태어나기 전까지만 같이 살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애 잘 보는데. 아니, 애를 잘 봐서 고아원에다가 애를 맡기고 술독에 빠져 산답니까?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만하라며 여기 친정에서 해주신 신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돈 어른 댁은 뭐하는 집안인데 부자야? 제가 지금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님이세요. 어마마, 그럼 엄청나게 부자 아니야? 내가 고아원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너 엄청 좋은데 취직했다던데.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복덩어리야. 우리도 그럼 집 한 채 해주나? 저희 집에서 왜 집을 해드려요? 저희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자 시부모도 시동생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생긴 게 동글동글해서 사납게 굴 거라곤 생각 못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음식을 내왔고 음식이 모두 동나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당신 정말 좋아해서 쫓아다닌 건 맞지만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던 건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이 제대로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의 바램처럼 제대로 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부모들은 저에게 아주 갖은 요구를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쌍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뜨끈한 쌀밥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보내드렸죠. 그런데 매주마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씩.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 달마다 용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0만 원. 매달 50만 원만 붙여주면 우리가 너네 살림에 절대 간섭 안 하마. 우리도 돈을 벌긴 벌고 있는데 손주까지 키우려니 살림이 워낙 빠듯해서 그래. 저한테 비굴하게 비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뚝 잘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하던 시댁 식구들은 3개월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너무 낡아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비도 샌다면서요. 저에게 집 수리를 좀 해줄 순 없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낡은 빌라를 고쳐봐야 얼마나 들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뭐 예단비 대신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쎄 인테리어만 한 게 아니라 가전제품도 싹 바꿨더라고요.
뻔뻔하게 저에게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비가 들이치는 부분 메우고 벽지만 발랐다면서 4천만 원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벽지를 싹 발라놓으니까 우리 낡은 가구들이 눈에 거슬리잖아. 부자 며느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딱 돈 쓰는 거지. 제가 아직도 친정에서 용돈 받아다 쓰는 줄 아셔요? 이거 다 그이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이 용돈 줄여서 할부로 갚아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야 얘야 하고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말해서 4천만 원 빌리는 거야 어렵지 않죠. 꾸준히 제가 모아왔던 돈들도 있고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남편에게 문제집 한 건 사줘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집을 저렇게 다 뜯어 고치는지. 그러나 시부모만 뻔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군대에서 전역한 시동생은 더욱 파렴치한 놈이었죠. 시동생에게 어린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는데 여자친구가 애만 덜렁 시댁에 두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살이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애만 두고 떠났다고요.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난리를 친 시부모를 시동생이 설득했대요. 그 이야기만 듣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애는 뒷전이고 맨날 PC방에서 담배 피고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느라 바빴대요. 그래서 애가 아빠를 보고도 낯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저한테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런다며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랑 상의해보라고 했죠. 우리 형 아시잖아요. 고아원에서 힘들게 산 거. 그런데 어떻게 형한테 차까지 사달라고 해요? 그럼 얼굴 3번도 안 본 형수한테 차 사달라고 하는 건 되고요.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 사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술 먹는다고 하던데 애를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시동생은 형수 너무하네, 있는 사람이 더하다던데 궁시렁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알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거 그거 남편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놀래서 남편에게 50만 원 드리는 거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뭔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50만 원은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돈을 또 보내드리고 있었어? 저는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저희 부부에게 갈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해달라, 가전 바꾼다, 돈 뜯어가고 차까지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길래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을 맞게 하는 게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는지 속된 말로 남편까지 다 짜고 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남편과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먼저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남편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기 가족을 사기꾼 취급한 걸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갖다 버린 부모 뭐가 그리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는 깊은 대화를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아버지 회사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지 야근하기 일쑤였고요. 하루 종일 저는 답답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 아버지의 사위 칭찬은 입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딸이 개차반 시댁에 시달리는 건 전혀 모르시고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확 쏘아대면 별다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남편이 일에 중독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시동생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야 하는데 시부모도 집에 없다고 애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아이는 18개월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유식도 따로 필요 없다. 밥이랑 김만 줘도 된다고 했어요. 급하다는데 오죽 맡길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고 최대한 빨리 오겠다면서 사라졌어요. 저는 졸지에 난생 처음 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활발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리고 보육교사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8개월인데 어찌나 빨빨거리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뛰어다니던지 거기다가 체력이 엄청 좋은지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숨바꼭질에 술래잡기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와 뛰어놀았더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밤 9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고 그때까지도 시동생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뛰어논 탓인지 애는 뒤척이는 기색 없이 잠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동생이 헐레벌떡 집으로 찾아왔고 잠든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한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시동생의 입에서 약하게 술 냄새가 느껴졌어요. 저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좀 찝찝하더라고요. 도련님 술 드셨어요? 애 안고 집까지 잘 가실 수 있어요? 설마 뭐 애 떨구겠습니까? 제가 차가 있었으면 안전하게 데리고 갔을 텐데. 술 드셨으면서 무슨 운전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옷을 입더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지 가족 생각은 아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충 40분쯤 지나니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시댁에 경차라도 한 대 사줘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펄쩍 뛰었어요.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경차까지 사주냐고 하니까 조카가 아기라서 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도 술 먹고 들어온 시동생에게 운전대를 내어줄 수 있냐고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직하고 강인하고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며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결국 남편은 중고차로 소형 세단을 시댁에 사주었어요. 경차를 사주겠다고 하더니 소형 세단을 사준 거 보고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게 차까지 사주고 나니 남편이 분명 용돈 남는 거 하나 없어야 하는데 이 남자 자꾸 어디서 돈을 쓰더라고요. 시댁에 소고기를 보내고 조카를 준답시고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고 저는 아버지에게 슬쩍 남편의 연봉이 올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도 잘 벌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달 청약도 들고 적금도 있고 고정 생활비에 지출비도 있고 시댁에 15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하다 보니 남편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긴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수분처럼 돈을 꺼내더라고요. 슬슬 찜찜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2달이 흐르고 시동생은 간간히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어요. 조카가 절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이밀면서 애를 맡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니까 알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봐주었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싫더라고요.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할라 치면 조카를 데려오질 않나. 평일에도 불쑥 찾아와서 1시간만 맡아주세요, 2시간만 맡아주세요 하는데 제가 무슨 보모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배를 여러 번 누르고 문도 쾅쾅 두들기다가 집에 진짜 없나? 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들려서 시동생이 갔나 싶어서 인터폰을 켜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집에서 늘어지게 영화나 봐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현관문 앞에 조카만 덜렁 있었어요. 아직 2돌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사라진 거예요. 저는 놀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형수, 어디 갔어요? 문 앞에 애 두고 저 일 좀 보고 올게요. 집에 얼른 들어가서 애 좀 챙기세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빡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3번을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돌아왔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씻긴 뒤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보더니 놀래서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그 순간 시동생이 현관문 벨을 누르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바로 시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무척 놀란 얼굴이었어요. 도련님,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제정신이에요? 문자만 하나 덜렁 보내놓고 애를 문 앞에 두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 어린애가 계단이라도 굴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돼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그제서야 시동생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입을 꾹 다물고 자고 있는 아이를 들쳐업고 가더라고요. 남편이 따라 나서는 걸 보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을 식히느라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뺨 때린 게 너무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잘했다고 하면서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조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조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떨까? 저는 남편에게 바로 손에 집히는 휴지를 던졌습니다.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언제는 고아라며, 가족 없다며.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오늘은 따로 자자고 하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토가 확 올라왔어요. 한바탕 변기를 붙잡고 다 토해낸 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스트레스 탓인지 미열도 자꾸 오르고 식욕도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확 터졌죠. 시모가 술 먹다가 옆 테이블 아줌마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옆 테이블 아줌마를 거의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곤죽이 된 피해자가 시모에게 폭행치사 소송을 건 것이었어요. 남편은 난리가 나고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버지 회사 변호사 1명 빵빵한 분으로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 보기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가 그리 많은데 자기 일 봐줄 사람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치는데 진짜 혀를 깨물고 싶었어요. 시부는 저한테 아들이랑 시모 몰래 50만 원만 빌려주면 100만 원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헛소리나 하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시부는 아직도 노름질을 하고 있고 시모는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다가도 지 가족 챙기는데 힘쓰는 걸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저는 바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선명한 2주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경사라고 해야 할지 악재라고 해야 할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와중에 덜컥 임신이라뇨. 하지만 산부인과에 가서 8주가 됐다는 소견을 받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번듯하게 사랑만 주면서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자궁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산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저 같은 산모들은 30주가 돼도 불안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제 임신 사실을 남편과 친정에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저에게 벌써 어디 한약이 좋다더라 하시면서 하루빨리 손주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궁이 약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된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잘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시부모에게 연락을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시동생만큼은 여전히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저에게 자꾸만 조카를 맡기고 사라졌어요. 분명 술 먹고 노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뚝 잡아떼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집으로 애부터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임신 4개월을 넘겼을 시점 조카랑 놀다가 무리를 했는지 배가 조여들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응급실에 가니 자궁이 많이 약하다고 하면서 집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뛰어서 놀아주던 조카애가 벌써 2돌을 넘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자고 하면 그러겠다고 할까요? 저한테 더 뛰자고 계속 졸라대기만 했죠. 저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자궁이 수축해서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신신당부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어김없이 조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련님한테 피곤해서 애 못 봐준다고 했는데 잠깐만 봐주면 된다고 들이밀고 도망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카에게 큰엄마가 피곤해서 자야 하니까 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에게 TV를 틀어주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곤이 단잠에 빠져 있는데 뭔가 꿀렁꿀렁 거리더니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정말 악 소리를 외치면서 잠에서 깼다가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느낌으로 알았어요. 제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요. 조카가 제가 잠든 사이 제 배 위로 점프를 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기절해서 하혈하고 있던 걸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발견을 해 응급실에 실려왔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기절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제 옆을 지킨 부모님과 남편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박수를 짝 치는 거예요. 형수, 더 이상 임신도 어렵다는데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야 애 없는 게 편하고 형수는 애 키우고 싶잖아. 엄한 애 입양하는 것보다야 핏줄 입양해서 키우는 게 낫지. 이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아이도 잃고 이렇게 됐는데. 당신 흥분했어. 시동생한테 미친놈이라니. 뭐가 어쩌고 어째? 멍청한 놈이 미친 소리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지.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만. 지금 이 와중에 자네를 버린 가족들 편을 드는 겐가? 내 딸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당장 저 미친놈 데리고 썩 꺼지게.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아버지께 변명을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도 지지 않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동생이 나가자 아버지께 당장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일단 몸조리에 신경 쓰고 이혼은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자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위로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몸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안에 남겨진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난소도 확인하고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지만 저는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죠. 이혼을 못 해준다니 아쉽네. 그럼 소송으로 진행할게.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짐 빼는 게 좋을 거야. 명의가 내 건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판결 나오는 대로 처리해 줄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2번 생각할 겨를이 없는 확신에 찬 이혼 소송이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사무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제 소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아주 쉽게 풀렸어요. 남편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시댁에 돈을 쏟아부었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 각종 거래처에서 뒷돈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된 의뢰들도 몰래 수임해서 수임료 챙기고 아버지 로펌 이름을 걸고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접대도 받고 뒷돈도 받고. 근데 그게 거래처의 장부에서 발견이 되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증거들을 모조리 파헤쳐서 이혼 소송과 별개로 횡령으로도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구속 위기에 처하자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빌면서 이혼 바로 해주겠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 이미 1번 기회를 줬잖아요. 2번 주기 싫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이혼은 이혼대로 진행이 되었고 아버지의 로펌 간판 덕분인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전혀 없었던 게 남편이 횡령으로 고소가 되었고 그 횡령한 돈을 시댁에 쏟아부은 정황도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벌금도 된통 맞은 것도 모자라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받았으니 쌤통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결국엔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첫째 아들은 결국 또 처가댁에서 버려졌고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들러붙었으나 지금은 자격정지 먹고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고요. 저는 유산과 이혼이 모두 정리된 이후 해외에 나와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몸을 회복했어요. 지금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도시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참 한적하니 좋습니다. 늘 풍경은 다채롭고 제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자연이 저를 감싸줄지 아주 기대가 돼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좋은 것만 보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 또 다른 저의 여정이 기대가 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